김기림 시인의 바다와 나비. 아, 이거 아마 다들 학창 시절에 교과서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요, 이 짧은 시가 왜 한 세대의 절망을 담은 그야말로 처절한 자화상이자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걸작으로까지 불리는 걸까요? 오늘은요, 이 순수한 이상이 차가운 현실의 벽에 딱 부딪혔을 때 바로 그 비극의 강렬한 순간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시는 이 한 문장으로 우리를 그냥 단숨에 이야기 속으로 확 끌어당깁니다.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어떠세요? 이 첫 구절만 딱 들어도 벌써 감이 오죠. 아, 뭔가 순진무구한 존재가 지금 가늠할 수 없는 어떤 위험을 향해 가고 있구나. 뭔가 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긴장감이 벌써부터 느껴지지 않으세요?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딱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연약하게 짝이 없는 흰 나비는 뭘 믿고서 그 거대한 바다를 두려움도 없이 건너려고 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이 시를 아주 깊숙이 이해하게 될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흰나비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나비는요, 그냥 예쁜 곤충 한 마리가 아니에요. 한 시대의 열망과 비극을 온몸으로 품고 있는 아주 상징적인 존재거든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보죠. 시 속의 흰나비는요, 바로 시인 김기림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전체를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왜 하필 흰나비였을까요? 생각해보세요. 흰색은 순수함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무 쉽게 더러워질 수 있는 연약함의 이미지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근대 문명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대해 막연하고 순수한 희망을 품었던 그 당시 지식인들의 모습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비의 비행은 현실적인 계산이나 치밀한 계획 같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곳, 낡은 세계가 아닌 새로운 세계를 향한 어떤 순수한 동경, 바로 그 갈망 하나만으로 시작된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여정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나비가 온몸으로 부딪혀야만 했던 그 거대한 장벽, 바로 바다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이 바다는요, 나비가 꿈꿨던 이상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이 시에서 바다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생명과 낭만의 공간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나비의 그 순수한 열망을 아무렇지도 않게 꿀꺽 삼켜버리는 거대한 현실, 그러니까 근대 문명의 냉혹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당시 지식인들이 마주했던 근대라는 게 뭐였겠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개인을 철저히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면, 그리고 식민지라는 폭력성까지. 그야말로 차갑고 비정한 공간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나비와 바다의 이 극명한 대립이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한쪽에는 연약하지만 순수한 이상을 품은 개인이 있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 모든 걸 그냥 압도해버리는 거대하고 무관심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간극, 이게 바로 이 시가 품고 있는 비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의 가장 중심부, 심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비의 꿈이 이 차가운 현실과 정면으로 꽝 하고 충돌하는 이 시에서 가장 아프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절정의 순간이죠. 과연 이 연약한 나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 끝없는 동경만으로는 더 이상 날갯짓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비는 지쳐버렸고 그저 푸르게만 보였던 바다는 차가운 소금물이 되어서 그 여린 날개를 무겁게 적셔버리죠. 이상이 처음으로 현실의 냉혹한 실체와 말 그대로 피부로 직접 만나는 순간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시의 가장 빛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와, 이 한 문장은 문학적으로도 정말 대단한 평가를 받는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기법이 쓰였기 때문이에요. 새파란 초생딸이라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시리다라는 촉각적인 고통으로 확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본 그 푸른 빛이 온몸을 애는 듯한 아픔으로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시리다는 감각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바닷물이 차갑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이 시리다라는 한 단어 속에는요, 한 존재가 겪는 환멸의 모든 고통이 전부 웅축되어 있다고 봐야 해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시리다는 건 단순히 몸이 추운 걸 넘어서
내가 믿었던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 느끼는 그 뼛속까지 파고드는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꿈꿔왔던 이상과 딱 마주한 현실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아득하고 차가워서 그 거리감 자체가 온몸을 시리게 만드는 그런 감각. 이게 바로 이 시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감정선입니다. 자, 이제 시에서 한 걸음만 살짝 물러나서 이 작품이 왜 한 개인의 슬픔을 넘어서 한 시대 전체의 목소리로 평가받는지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짚어볼게요. 왜냐면 이건 그냥 나비 한 마리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수많은 평론가들이 이 시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환멸을 느낀 지식인의 자화상이라고요. 나비가 바다를 건너려다 좌절하는 그 과정이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이 근대 문명을 마주하면서 겪었던 정신적인 경로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딱 들어맞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1930년대에 김기림 같은 지식인들은 정말 나비처럼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근대 문명에 대한 희망을 품고 식민 모국이었던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들이 거기서 마주한 근대 문명은 꿈에 그리던 이상향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제국주의의 심장부에서 느꼈던 깊은 소외감, 지식인으로서의 무력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거대한 환멸을 안겨주었고 바로 그 아픈 깨달음이 이 시에 고스란히 녹아들게 된 겁니다. 결국 바다와 나비는 그냥 아름다운 서정시 그 이상입니다. 한 시대의 비극적인 정신을 가장 감각적인 언어로 붙잡아낸 정말 절박한 노래인 거죠. 그리고 이상을 품고 현실에 부딪혀서 좌절하는 이 고통스러운 여정은요, 시대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렇게 깊은 울림을 남기는 것 아닐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저마다의 순수한 이상, 그러니까 나비 한 마리씩을 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각자가 마주해야 할 거대하고 냉정한 현실, 바로 바다를 앞에 두고 있죠. 여러분의 바다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나비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까?